회원가입 폼을 디자인하는 과정입니다. 회원가입 폼에 대한 파일명은 user_form.xml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파일을 생성을 해서 디자인을 보시면 나오는데, 생성하는 과정은 역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아웃라인 창을 통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좀 보죠. 객체가 좀 많죠. 회원 가입 폼이니까 객체가 좀 많을 거고요.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쌌고요. 맨 위에 GMB 메뉴, 탑 메뉴가 출력되도록 인클루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지 두 개뿐이 없죠. 안내문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폼 부분을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라는 객체를 추가했죠. 스크롤이 되도록, 화면이 가로 화면 같은 경우는 작을 수도 있고, 세로 화면이라도 항목이 많으면 세로 방향으로 넘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스크롤 뷰라는 객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 객체는 반드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쌌고요. 각 항목마다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서 텍스트 뷰를 두 개를 두고, 그 다음에 인풋 상자를 에디트 텍스트로 이렇게 대입을 했죠. 추가를 했습니다. 자, 텍스트 뷰가 두 개인 이유는 여기서 옆에 디자인이 보이시죠? 이렇게 필수 항목을 표시하기 위한 텍스트 하나, 그리고 항목명을 출력하기 위한 텍스트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출력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지만 본화면에서는 흑백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실제 단말기 화면에서는 이렇게 이 아스트릭 부분이 눈에 잘 띄도록 빨간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출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ID도 그렇고 패스워드도 그렇고 기타 등등에 대한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부분을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묶어줬죠. 그리고 그 밑에 OK 버튼하고 캔슬 버튼 두 개를 넣습니다. 자, 디자인 화면에서 보신다면은 상단에 탑 메뉴가 있고, 그리고 제목 이미지, 화면에 대한 제목 이미지, 그리고 안내문 이미지 두 개, 그리고 전체를 스크롤 뷰로 묶어주면서 라운드 박스, 둥근 사각 박스를 배경으로 뒀고, 각 항목들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면서 그 안에 텍스트 뷰가 하나,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두 개,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라는 객체를 둬서 사용자가 여기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화면이 되게 작죠. 대신 텍스트를 입력란은 좀 크게, 사용자가 손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크게 출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뷰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죠. 만약에 이 전체 화면을 다 보고 싶으면은 이 세 가지 버튼을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시면 화면이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물론 디자인 편집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리고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청하기 버튼, 취소하기 버튼 두 개를 뒀습니다. 자, 소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스에서 확인을 보면 user_form.xml이죠.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감쌌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인지 가로 방향인지 객체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칼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객체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치되도록 그래비티를 탑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fill parent로 해서 전체가 화면이 꽉 차도록 처리를 했고, 그리고 맨 위에 탑을 include를 처리를 했죠. 이 부분은 항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이미지를 출력을 했는데 제목 이미지는 user add underbar new user underbar title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스에서 다음 과정을 보죠. 자, 이번에는 폼 타이틀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제목은 위에서 출력을 했고 안내문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출력하기 위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묶어주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객체가 출력되도록 했고 이미지 하나, 그 이미지는 유저 헤드 카피라고 해서 안내문이죠. 그렇게 해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카피 2에 대한 이미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이 두 객체는 그냥 화면에 출력만 되고 버튼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스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본론에 들어갔죠. 렐러티브 레이아웃과 스크롤 뷰와 스크롤 뷰를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 그래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감싸주고요. 밑에까지는 소스에서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대한 아이디는 이렇게 정했는데 굳이 정의할 필요는 없었고요. 있어도 상관없고요. 전체 크기는 fill parent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크롤 뷰를 추가를 했고요. 밑에 보면 이제 스크롤 뷰 닫는 태그가 있겠죠. 높이는 fill parent 전체 꽉 차도록 했고 위더스도 역시 fill parent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above layout above를 속성을 이용해서 버튼 레이아웃이 밑에서 보겠지만 agreement btn 레이아웃인데 이 레이아웃을 넘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layout above라는 설정을 사용했다는 걸 유념하시고 그리고 마진은 10dp로 정의를 했고 이 스크롤 뷰의 객체는 유저 폼 스크롤 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라운드 박스를 설정을 했죠. 그리고 패딩으로 8dp를 정의하고 스크롤 바가 항상 나타나도록 fade scroll bars false를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빌로우 레이아웃 빌로우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객체 위에 있는 유저 폼 타이틀 레이아웃과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뷰를 위한 리니어 레이아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스크롤 뷰 안에 있는 객체를 전부 다 감쌌습니다. 하이트는 크기, 내용의 크기만큼, 그리고 위더스는 fill parent,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해서 안에 있는 객체가 세로로 하나씩 정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소스를 또 볼까요? 레이아웃 디자인에 대한 소스가 좀 많죠. 자, 이제 각 항목에 대한 입력 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한 항목마다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전체를 감쌌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스트릭에 대한 텍스트 뷰를 정의를 하되 아스트릭에 대한 텍스트 컬러는 빨간색으로 출력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명이 나타나는 텍스트 뷰이고요. 이 항목명에는 첫 번째 거로 휴대전화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죠. 입력란을 정의를 하고 그 객체명은 유저 폼 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란의 속성을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인풋 타입을 폰이라고 선택을 하면 전화번호 형식의 데이터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항목은 이제 ID에 대한 항목이죠. ID에 대한 항목도 역시 전체를 잘못 눌렀네요.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밑에까지 감쌌죠. 여기까지 감싸줬고 같은 방식으로 아스트릭에 대한 텍스트 뷰 그리고
id에 대한 id라고 출력할 수 있는 텍스트 뷰 항목명을 정한 거죠. 그 다음에 edit 텍스트를 출력을 했는데 id는 user form id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IME option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입력 방법에 대한 옵션이죠. IME 옵션을 action nex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action next라고 정의를 하면 이제 에디트 텍스트의 특성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속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액션 넥스트라고 하면 소프트 키 자판에서 엔터 키, 줄바꿈 키 대신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라는 다음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실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형태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nput 타입은 텍스트로 정의를 했고, broken pipe는 이제 텍스트 이거나 요거라는 걸 의미하죠. 요런 속성도 가지고 요런 속성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을 할 거고, text no suggestion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소프트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란에 입력을 하면 단말기 같은 경우는 뭐 오탈자에 대한 검증을 해서 추천하는 대목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ID 같은 경우는 사전에 없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추천 단어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한테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text no suggestion이라는 이런 옵션을 정의를 해주면 사용자가 편리하게, 좀 더 편리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max length 10이라고 해서 10자 이상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 부분도 역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전체를 감싸줬고요. 필수 항목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아스테릭을 출력을 하되 빨간색으로 출력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암호라고 이렇게 항목명을 정하고, 에디트 텍스트에서 입력란은 그 id를 user form pwd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암호 같은 경우는 문자가 숨겨진 상태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input 타입을 text password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화면에서 뭐 암호 형식이 잘 입력란에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이 데이터도 역시 액티비티에 의해서 화면에 나타날 때 초기화되니까 사용자 화면에서 실행될 때는 이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별명도 역시 필수 입력란이라서 아스테릭을 출력을 했고, 자, 그리고 id는 user form alias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다음 키를 누르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IME options를 action nex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글자 수는 20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 항목이네요. 이름 항목도 역시 필수 입력란으로 정의했고요. 에디트 텍스트에서 id를 user form name이라고 정의를 했고, 다음 키를 누르면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액션 넥스트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부분, 이메일은 필수 항목이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입력란에 공백으로 처리했죠. 이 공백의 수는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크기하고 잘 맞춰서 뭐 스페이스를 2개를 줄 거냐 1개를 줄 거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란에 대한 id는 user form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메일 형식이기 때문에 input 타입을 text email address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편번호 항목이네요. 우편번호도 역시 필수 입력란이 아니라서 공백으로 처리를 했고, 그리고 id는 입력란에 대한 id는 user form zipcode라고 정의를 했고, 주소, 우편번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input 타입을 text postal address라고 옵션을 주고,
그리고 또 넘버 숫자로 입력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소 입력란이군요. 주소 입력란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이 좀 다르죠. 전체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감싸고 그 다음에 요까지를 또 안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감싸서 한 줄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주소 같은 경우는 입력란이 좀 커야 되기 때문에 별도 한 줄을 다 차지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항목명은 필수, 주소는 필수로 해서 아스테릭을 냈고 주소라고 항목명을 출력을 하고 에디트 텍스트 입력란에서는 id를 유저 폼 애드레스라고 정의를 하고 특별한 설정은 하지 않았네요. 네. 높이도 그냥 한 줄로 출력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밑에 위에 거는 우편번호 입력하고 주소 입력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감싸고 이 부분은 이제 버튼 부분이네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감싸고 레이아웃에 대한 이름을 어그리먼트 btn 레이아웃이라고 정했죠. 이렇게 id를 정한 이유는 아까 폼하고 버튼 영역하고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얼라인 페어런트 버텀이라고 해서 화면의 맨 밑에 이 레이아웃이 배치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비티는 센터로 해서 버튼이 레이아웃 안에서 중앙에 배치되도록 처리를 했고요. 첫 번째 이미지는 OK 버튼이죠. OK 버튼이고 드로우볼은 user add user btn ok라는 png 파일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id는 user form ok btn이라고 정의를 했고, 자 그리고 keep screen on이라는 속성을 true로 정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 버튼은 캔슬 버튼은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를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출력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user form cancel btn이라고 id를 정의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레이아웃 열었던 부분을 이렇게 relative layout 닫고 linear layout 닫고 해서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키본 스크린에 대한 설명은 딱히 하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제목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두 개의 화면에 대한 제목을 정의하기 위해서 strings.xml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미 있는 파일이죠. 자, 여기서 values에 있는 strings.xml 파일을 열었고요. 추가된 항목은 이렇게 두 개 항목인데, 제일 처음에 agreement name에 대해서 화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agreement name은 그 값을 회원가입 / 약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화면 제목으로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ser form name 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둬서 회원가입 / 정보 입력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도록 화면 제목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부분이 나오네요. 스타일에서 styles.xml 파일을 열고요. 없으면 생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의하는 건 두 가지를 정의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하나는 디폴트 스크린, 그리고 하나는 디폴트 텍스트, 디폴트 에디트 텍스트, 입력란에 대한 스타일을 정의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디폴트 스크린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기본 테마에서 제공하는 라이트, 이 라이트라는 거는 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걸, 배경화면이 하얗게 나오는 기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약관과 회원가입 폼은 배경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기본 스타일을 이렇게 라이트로 잡았고요. 그리고 윈도우 타이틀이 출력될 필요가 없죠. 탑 메뉴가 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 노 타이틀을
true라고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샵 FF에서 흰색을 사용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기본 텍스트 스타일은 본 파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타일 파일 폴더에 있는 스타일즈 XML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폴트 텍스트 어피어런스 스타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디트 텍스트 디자인으로 사용할 디폴트 에디트 텍스트라는 스타일은 포커스블 트루, 사용자가 이렇게 포커스를 잡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커스블 터치 모드에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를 true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클릭able, 클릭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true로 잡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안드로이드 기본 드로우블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디트 언더바 텍스트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개발자가 백그라운드 입력 상자에 대한 배경색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거를 다른 이미지로 교체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안드로이드 기본에서 제공하고 안드로이드에 있는 어트리뷰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텍스트 어피어런스 미디엄 인버스라는 이런 텍스트 스타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원래 에디트 텍스트의 기본 설정인데 나중에 개발하시는 분이 변경을 하고 싶으면 뭐 여기서 변경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어트리뷰트에 대한 속성은 뭐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컬러는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컬러가 있다는 걸 또 사례로 보여주고 있죠. 안드로이드 기본 컬러 중에서 프라이머리 텍스트 라이트라는 컬러를 사용하도록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센터 버티컬, 세로 방향으로 중앙에 배치돼서 좀 깔끔하게 텍스트가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액티비티 파일을 먼저 만들기 전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정의하기로 했네요. 이거는 뭐 액티비티 파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여기서 등록을 해도 되고, manifest에서부터 액티비티 파일을 생성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액티비티에서는 회원 약관에 대한 액티비티와 회원 가입 폼에 대한 액티비티 두 개를 정의를 하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걸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은 앞장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유저 어그리먼트라는 액티비티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클래스는 유저 어그리먼트.java 파일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theme이라는 속성은 스타일, 방금 위에서 정의했죠. 스타일에 있는 디폴트 스크린 스타일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라벨명은 스트링즈에 있는 어그리먼트 언더바 네임을 화면 제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라벨을 정했습니다. 자, 다음에 회원 가입 폼, 유저 폼에 대한 액티비티를 살펴보면 클래스명은 userform.java, userform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고, 테마는 스타일에 있는 똑같이 디폴트 스크린, 배경이 하얀 디폴트 스크린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라벨명으로는 strings.xml에 있는 유저 폼 언더바 네임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대한 소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액티비티 하나 태그가 들어가 있고 또 액티비티 하나 태그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거는 유저 어그리먼트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액티비티는 유저 폼에 대한 액티비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됐네요. 유저 폼일 경우에는 윈도우 소프트 인풋 모드가
state always hidden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소프트 키보드가 처음에 화면에 들어갔을 때 그 포커스가 예를 들어서 ID 쪽에 포커스가 가 있다 그러면 입력 모드로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소프트 키보드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펌을 사용자가 첫 화면부터 작은 화면에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설정을 하면 첫 번에 들어왔을 때는 소프트 키보드가 안 나오고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만 소프트 키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런 유용한 속성이죠.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소스를 보면 이제 액티비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회원 약관에 대한 액티비티는 user_agreement.java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생성했고요. 생성하는 과정은 역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 user_agreement.java 파일을 열어보시면 제일 먼저 onCreate부터 봐야 되죠. 생성이 될 때, 액티비티가 생성이 될 때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화면에 레이아웃을 출력하죠. r.layout.user_agreement라는 레이아웃을 화면에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getXML data lis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웹서버하고 연동을 해서 웹서버로부터 약관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는 이런 로직이 바로 요 getXML data list라는 메소드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에 대한 listener 로직을 호출하는 btn turn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가 작동되도록 이렇게 탑 클래스를 호출을 해서 init 명령을 통해서 상단 메뉴가 타이틀도 출력이 되고 그리고 버튼도 작동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뉴를 소스를 볼까요? 다음 소스를 보면, 자, 위에서 util에 대한 솔루션 클래스를 호출을 했죠. 그래서 이 클래스 명을 cms util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getXML data list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있죠. 웹서버로부터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 웹서버로부터 약관을 가져와서 약관 영역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find view by id 메소드를 이용해서 약관 객체를 가져왔습니다. 그 객체는 아까 디자인할 때 agreement view라는 텍스트 뷰 객체였죠. 그래서 텍스트 뷰 객체로 형변을 한 다음에 그 이름을 agreement view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agreement view.setText에 공백을 집어넣어서 디자인을 보기 위해서 텍스트 실험 데이터를 넣었던 것들을 초기화를 여기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웹서버와 통신을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했을 경우는 화면에 백지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갖췄습니다. 자, 그리고 스크롤 뷰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 뷰에 .set movement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 메소드를 통해서 스크롤 바가 작동되도록 했고요. 그 안에 전달 변수로는 클래스를 호출하죠. scrolling movement method라는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구문이 이제 스크롤이 되도록 하는 그 구문이겠죠. 이 구문이 없으면 디자인에서 스크롤 뷰를 넣었다고 할지라도 스크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자, 웹서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URL을 정의를 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www.outlet.com/android 폴더에 있는 agreement.php 파일을 호출하도록 정의를 했고요. 로그캣에 이 URL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로그에서 확인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전달 변수를 위해서 리스트 어레이로 전달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전달 변수가 현재 뭐 약관을 가져오는데 전달 변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사이트가 앱이 이제 방대하게 커지면은 약관도 어느 회원 가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던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이 구문을 활성화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현재는 전달 변수를 주석으로 처리를 해놔서 전달 변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웹통신을 위해서 CMS HTTP라는 클래스를 호출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인코딩은 뭐 정의를 해도 되지만 굳이 UTF-8 포맷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통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클래스 자체 내에서 UTF-8이라고 인코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통신을 할 때 로딩 처리를 하려면 현재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액티비티를 전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ct라는 변수의 현재 액티비티가 무엇인지, 현재 this라고 하면 현재 이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파일이 액티비티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통신 객체에서 sendPost, 포스트 방식의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URL을 전달을 하고 전달 변수를 같이 대입을 하면 웹과 통신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문자열로 이렇게 템프 데이터에 대입을 시킵니다. 자, 템프 데이터가 널이면은 통신에 실패했을 때라고 이 클래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널이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마라 라고 해서 return에서 로직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잘 받아졌는지 로그캣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캣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XML 데이터를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해독을 해야겠죠. 그래서 CMS util에서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XML2 해시맵으로 변환을 해서 가져왔고요. 그때 변환할 때 사용한 인코딩은 통신에서 사용한 UTF-8을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HM이라는 변수에다가 XML을 해독한 내용을 전부 다 담았죠. 자, 그리고 이제 hm.get 컨텐츠 제로라고 하면 약관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약관은 이제 컨텐트라는 필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관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그리먼트 뷰라는 텍스트 뷰 객체에 set 텍스트 문자열을 출력을 하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화면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액티비티에 대한 변수를 정의를 했고요. 예, act라는 거는 현재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될 때 전환될 화면에 대한 액티비티를 act next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화면 전환할 때는 intent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intent를 미리 객체를 선언을 해놨습니다. 자, btn turnon이라는 메소드는 onCreate 메소드에서 이미 호출했죠. 그래서 요 메소드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먼저 버튼 객체를 찾아와야겠죠. 그래서 this라는 거는 현재 메소드죠. 이거는 구문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액티비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버튼 객체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이미지 버튼이었죠. 그래서 이미지 버튼이라고 형변을 한 다음에 변수 선언을 했고, OK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 구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클릭 메소드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로직을 추가를 하죠. 먼저 화면 전환하기 전에 로딩을 걸었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이 끝나면 로딩을 종료를 했는데, 여기엔 약간의 좀 버그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될 텐데, 이게 로딩이 이제 스레드로 잘 작동이 되면 좋겠는데, 단말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제대로 엔드 로딩 로직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디버깅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단말기에서는 이제 어느 웹 화면을 호출한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바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험해보라고 해서 이런 식의 구문을 넣었고요. 굳이 화면 전환하는데 로딩 화면을 뿌려서 화면을 더 늦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배포하실 때는 이 구문을 삭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솔루션 파일에 정의한 클래스가 있었죠. find act라는 이 find act라는 거는 지정된 클래스명을 찾아서 액티비티로 리턴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현재 액트에서 이게 패키지명이고 패키지명은 현재 뭐 com.aul.app라고 되어 있으면 com.app.userform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되겠죠. 이 클래스를 찾아서 actNext 다음 화면으로 전환될 액티비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액티비티 클래스를 대입을 했죠. 그래서 인텐트를 화면 전환할 인텐트를 구성을 하고, 화면 전환을 할 때 이렇게 put extra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 변수를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agree state라고 해서 동의를 했다 y 값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start activity를 이용해서 인텐트에 정의된 화면대로 유저 폼으로 이동되도록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캔슬 버튼. 자, 캔슬 버튼도 역시 캔슬 버튼에 대한 객체를 가져와서 이렇게 캔슬 버튼에 대한 객체를 선언을 했고 호출을 한 거죠. 그리고 캔슬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아이고 화면이 넘쳐버렸네요. 클릭을 했을 때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정의했습니다. 역시 로딩을 처리를 해놨는데 굳이 필요 없으면 이 로직은 주석으로 막는 게 권장할 만하고요. 그리고 캔슬을 하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클래스를 찾아서 액티비티로 정하고 인텐트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